네, 그럼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자, 교수님, 어젯밤에 이제 우리 정부 전세기가 우한 공항에 도착을 했고, 애초 예정대로라면 우리 시각으로 오전 4시, 그러니까 새벽 4시 전에 출발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6시가 넘어서 출발했어요. 한 2시간 정도 지연이 됐는데, 왜 그래 지연이 됐을까요? 네, 우선은 검역 과정이 꽤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예. 중국 당국이 우선 검역을 한 데다가 네. 또 우리 정부 측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혹시라도 국내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그런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검역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아닌가 싶고 또 비행기가 한 대 감으로써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송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 숫자도 아마 좀 많아져서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사실 듭니다. 애초에 정부 계획은 한 사람 안고 한 사람 띄우고 한 사람 안고 한 사람 띄우고 다음 좌석을 비우고 또 한 사람 안고 이런 다이아몬드식으로 배치를 하도록 돼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대가 감으로 인해서 교수님 말씀대로 좀 빽빽하게 앉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행기 화면을 봐도 좀 복잡한 상황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좀 감염 가능성이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원래 계획보다는 우려 가능성이 좀 높죠. 예. 그런데 이제 첫째 하나는 예. 완전히 무증상 감염자만 탑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 전혀 감염자가 아니라는 점에 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감염이 되었는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감염자도 예. 혹여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처음 계획보다는 좀 더 감염 위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원래 착용하기로 했던 마스크보다는 좀 더 방역 단계를 높여서 예. 좀 더 감염 위험을 훨씬 더 심각하게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비행 기간 중간에 가능하면은 화장실을 포함한 이동은 매우 제한된 상태로 이동하게 되고 아마 이런 조치를 통해서 최대한의 감염을 억제한 그런 상태로 이송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지금 우한 공항에서 좀 전에 우리 교민들이 대기하던 그림이 나갔는데, 자, 항공기 안에서는 N95 마스크를 쓴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좀 효과가 N95는 있는 마스크인가요? N95는 의료진들이 사용하는 완전 전문 마스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통상의 분들이 사용하는 마스크는 KF94 또는 KF80 같은 건데요. 예. 이것보다 주로 지금 약국에서 파는 것들이죠. 그렇죠. 예. 이것보다 훨씬 강도가 높고 잘 걸러주는. 그래서 우리가 메르스 때나 에볼라 때나 이렇게 전문 의료진들이 착용했던 간호사나 의사분들이 착용했던 그런 마스크입니다. 사실 호흡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좌석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고성능 헤파 필터. 그래서 항공기 내 공기 주입 시스템 자체가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이러스 전파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지적도 하시더군요. 예, 맞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 고도가 한 10,000m 이상 되거든요. 10,000m 이상 되면은 공기가 희박해서 그 상태로서는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내에 공급되는 공기는 그 고도에서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아니라 공기를 압축해서 밀도를 높인 다음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공기를 압축해서 제공을 할 때 첫째는 공기를 한 200도씨 정도 되는 열로 가열을 해서 멸균을 합니다, 우선은.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헤파 필터라고 하는 매우 고성능의 필터를 통해서 공기를 공급을 하게 되거든요. 압력을 높인 상태에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밀도를 높여서 숨을 원활히 쉴 수 있도록. 세 번째는 공기의 흐름이 이와 같이 강제로 순환을 시키다 보니까 공기의 흐름이 불규칙하지 않고 규칙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내에서의 감염은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비행기 내에는 공기가 흐르지 않고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기를 강제 순환시키면서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멸균을 하고 필터를 통하고 또 공기의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 있기 때문에 비행기에서의 감염은 마스크나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조치를 생각한다고 하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비행기 내에서 감염이 가능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김포공항 그림을 좀 보고 싶습니다. 곧 우한 교민들이 도착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현재 김포공항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요, 비즈니스 항공센터라는 곳이고요.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전용기 전용 터미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전용기들이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일반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그런 그 입국장이나 출국장이 아니라 별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오늘 김포공항 이용하시는 이용객들하고는 마주칠 일이 없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교민들이 입국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터미널 경납고가 아마 보이실 텐데요. 경납고에서 내리게 되고요. 검역소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곳은 철저하게 전용기만 이용을 하는 터미널이고요. 이틀 동안 지금 이 장소를 이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우한 교민들이 돌아오는 전세기만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김포공항을 이용하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충청도하고는 가까운 게 청주공항 아닙니까? 매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예.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하나는 아니 인천공항을 이용하지 그러면 왜 김포공항을 이용하느냐. 그렇죠. 출발은 또는 인천공항에서 그렇죠. 했는데요. 예. 그다음에 또 청주공항을 이용하면 되지 왜 김포공항을 예. 이용하느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선은 인천공항은 우리 국내외 승객들의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시는 분들이 매우 안전 조치를 하고 감염도 안 된 분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인들과 가능하면 접촉을 매우 제한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비행기가 상당히 큽니다. 예. 한 번에 대량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주 비행장 같이 작은 비행장은 이 착륙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국제공항급이 아니기 때문에 큰 비행기가 내리고 오르고 하는 데는. 그래서 아마도 찾다 보니까 인천공항이 아니면 그러면 어디냐. 그러면은 이제 김포공항이나 부산에 있는 김해공항이나 그런 예.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김포공항이 되었고 김포공항에서도 또 출입구를 따로 해서 완전히 격리된 상태로 이송의 용이점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아마 김포공항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 격리시설 지역 주민들 반대가 심한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또 오늘 뭐 김포공항 이용하시는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걱정하실 필요 없는 거죠? 걱정하실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바이러스는 비말을 통해서 밀접 접촉을 경유해서 감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공항을 같이 썼다 또는 아주 짧은 시간에 서로 스쳐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는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스쳐 지나갈 일도 없는 거죠. 완전히 다른 공간을 쓰기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그렇게 공간을 쓰고 나면은 즉시 아마 소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 염려를 다 제거할 거기 때문에 공항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반 승객분들이 염려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또 지금 수용 시설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파를 시킬 염려는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사용하는 뭐 탁자라든가 아니면 공항에서 이용하게 되는 공공시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전파될 가능성은 낮은 겁니까?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환자예요. 근데 환자에게서 나온 비말이 거기에 묻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사람이 그거를 만지게 되면은 옮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밖에서 얼마나 생존하는가 하는 것은 아직 확실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은 이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상당히 낮고 특히 습기를 잃어버리면은 생존력이 급격히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비말 형태로 있으면서 밀접 접촉이 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은 몸 안으로 금방 들어가기 때문에 바이러스 생존력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바깥쪽으로 나와서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비말의 사이즈가 아주 적거든요. 그렇지만 공기 중에 있게 되면은 수분이 금방 증발해 버리게 됩니다. 수분이 일단 이렇게 증발해 버리고 나면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자가 지나가서 환자가 남겨놓은 바이러스를 만짐으로써 감염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체가 되어서 수분이 날아가고 난 상태의 그냥 바이러스는 감염성이 전혀 없는 죽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시면 이제 충분히 뭐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교민들이 이제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또 검역 과정을 거쳐서 이제 충북 진천 또 충남 아산 시설로 격리가 되는데 그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공군기지에 격리시설을 만들었고 호주는 또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또 격리를 한다고 해요. 뭐 격리 기간은 우리하고는 좀 다르긴 하던데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이 격리 시설 좀 다른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좀 적절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뭐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일단 미국이나 호주나 우리나라는 일본과 약간 다른 시스템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완전히 격리를 하는 거거든요. 격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건대 미국이나 호주는 수용되는 분들이 좀 불편해 보여요. 예. 그러는데 우리 시설은 한 사람이 일실을 이용할 수 있고 샤워나 그 이외의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좀 수용되는 분들이 편한 시설로 보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시설 내에서 서로 간의 접촉은 매우 제한할 수 있는. 그래서 식당을 이용하기보다는 도시락을 제공하고 예. 그다음에 일체의 면회는 못하게 하는 등 그 안에서조차도 혹시나 감염된 사람으로 인해서 전파되는 것을 막고 또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조금이라도 실제 탑승할 때는 중국 우한에서 올 때는 무증상자였지만은 그래서 감염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된 상태로 증상만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용 시설에 있을 때도 계속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하루에 2번 열 체크하고 모니터링하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생기면 즉시 격리 조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호주 같이 완전 섬이면은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병원으로 이송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헬기를 이용하면 되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 시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잘 갖춰졌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격리 시설 안에서 감염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교수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복기가 이제 최대 14일이라고 보고 2주 정도 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게 적당한 기간이라고 보시는지요? 상당히 충분한 기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통 이제 잠복기가 얼마냐 하는 것은 환자 수가 적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환자 수가 아주 많은 중국에서 쭉 연구 통계도 내보고 해보니까 환자들이 한 5.2일 정도 감염되고 나서 5.2일 정도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증상을 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일주일 정도 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증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면역 시스템이 강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잠복기가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대 14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용 시설에서 최대 14일 정도 있으면은 혹시라도 감염이 되어 오신 분들이 증상 발현을 하면서 격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14일보다 좀 긴 환자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일 정도 되면 심지어는 한 20일 정도에 발현하는 할 뿐이라고 하더라도 14일 정도 되면은 열이 난다거나 기침을 한다거나 하는 증상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14일 정도면 충분해 보이고 14일 정도 동안에 발현을 하지 않으면 이제 교육이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향후에 가족을 만나더라도 또 어떤 조치 사항이 전달된 상태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14일은 충분한 기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교수님, 이 우한에서 오신 우리 교민들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어제 2차 감염자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간 적이 없는데도 감염이 됐다라는 건 뭐 2차 감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거죠? 단정 지을 수 있죠. 2차 감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번 확진 환자, 3번 확진 환자의 동선 중에서 밀접 접촉을 했던 몇 분, 한 3분 정도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6번 환자로 확진이 된 거죠, 완전히. 그래서 2차 감염이 우리나라에서도 최초 사례로 일단 보고된 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차 감염 사실 저희가 좀 우려했던 부분은 아닙니까? 근데 2차 감염이 확인이 됐고 그렇다면 2차 감염자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3차 감염이나 4차 감염 이런 우려까지 있는 겁니까?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중국하고는 완전히 사정이 다릅니다. 제가 보건대 중국은 이미 2차, 3차, 뭐 4차, 5차까지 그렇죠. 아마 생겼을 것 같아요. 바이러스 농도도 굉장히 높고 기본적으로 환자 수도 많고 아직까지 역학조사가 안 되거나 역학조사 바깥쪽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여요. 우리나라에서 3차, 4차가 되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역학조사 밖에 있거나 통제 밖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3차 환자가 생긴다. 그러면은 2차 환자가 전염을 시켜야 3차 환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2차 환자가 능동 감시, 그러니까 격리 감시는 아니지만 능동 감시에 있었고 2차 감염자가 확진이 될 때 굉장히 중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단지 약간 열이 나고 단지 증상이 있는 것 같아서 능동 감시자니까 하루에 2번 이제 보건소에서 연락이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겠죠. 그래서 아마 검사를 해보니까 확진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2차 환자가 3차 감염자를 만들기에는 이미 바이러스가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환자로 확진이 되었고 또 이 2차 환자마저도 능동 감시라고 하는 이 통제 시스템 내에 있었기 때문에 3차, 4차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의 감염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그것을 논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째 환자도 확진 판정이 되기까지 격리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6번째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꽤 있겠지만 그렇죠. 그 사람으로 인한 또 추가 감염은 확률적으로 그렇게 크진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감염을 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미 감염된 환자, 확진 환자가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무증상 감염자도 지금 있는 것 같다. 이게 지금 WHO나 중국 당국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증상 감염자는 뭐냐? 그러면은 잠복기거나 아니면은 감염이 되었는데 감염 사실을 본인이 확실히 못 느끼고 있는 이런 거를 무증상 감염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무증상 감염자가 몸에 바이러스가 없느냐? 있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아주 낮은 거죠,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아주 낮습니다. 그러면 아주 낮은 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낮은 바이러스가 환자로부터 나오는데도 옆 사람에게 감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옆 사람을 감염을 시키는데 문제는 이 옆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옆 사람이 원래는 한 100개 정도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야 감염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1개 정도로도 감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는 거죠. 면역 기능이 낮다거나 나이가 많다거나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아주 낮은 바이러스로도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이 완전히 없다 이렇게 배제할 수는 없는데 무증상 감염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매우 특별한 조건에서만 일어난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3번 확진자가 6번 확진자를 만든 2차 감염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6번 확진자가 확진이 되어서 격리 조치가 될 때 이미 상당히 낮은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상태의 격리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6번 환자를 통해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 바이러스를 받는 환자의 상태도 중요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5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천식 같은 질환,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좀 더 심각해지는 겁니까?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죠. 우선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특히 이분은 지금 폐질환을 앓고 있잖아요. 폐질환을 앓고 있으니까 폐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폐에 지금 이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적은 바이러스로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일단 감염이 되고 나면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병증이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병증이 빨리 진행이 되면서 상태가 악화됨과 동시에 많은 바이러스가 만들어져서 배출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환자인 경우에 5번 환자인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으면은 본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배가 안 좋고 원래 안 좋으니까 나 중국 갔다 왔더라도 그냥 내 기저질환 때문에 이랬을 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확진이 됐거든요. 이때 확진이 될 때는 기저질환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확진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를 통해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분을 놓쳐서 병증이 상당히 진행됐다고 하면은 수포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뭐 교수님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우리 교수님은 잠시 후에 또 다시 모시기로 하고요. 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우리 교민들 입국 소식도 2차 감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